새벽 4시 청계천 골목길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는 가운데 박태수는 고철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72살의 나이에도 태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의 등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느라 점점 굽어져 갔습니다. 쇠붙이도 늙으면 버려지는 법이지. 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수레 위에 고철 더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슨 철판, 부러진 파이프, 비틀어진 철사들이 마치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죠. 주름진 얼굴 곳곳에는 체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일을 해왔지만 요즘 들어 더욱 고철처럼 자신도 버려질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물상 창고에 도착한 태수는 하나씩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라디오 하나가 손에 잡혔죠. 1980년대 제품으로 보이는 그 라디오는 여전히 묵직한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태수는 라디오를 들여다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온 것일까? 누군가의 밤을 달래주었을 이 라디오는 이제 고철 더미 속에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88올림픽 배지네. 태수는 작은 배지를 손가락으로 닦아냈습니다. 금빛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태극기 무늬가 선명했죠. 그 시절 온 나라가 들떠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젊었고 꿈도 있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배지 옆에는 군번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젊은 시절이 담긴 추억의 조각들이었죠. 태수는 물건들의 사연을 알아봤지만 정작 자신의 사연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고객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해가 질 무렵 태수는 고물창고 위쪽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그의 작은 거처였죠. 다락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그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제목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젊은 날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연필로 그린 만화 캐릭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봐도 꽤 섬세하게 그려진 그림들이었죠. 태수는 젊은 시절 만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언젠가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꿈을 키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고가 붓끝을 눌러 꺼버렸고 결국 꿈은 스케치북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수는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곳에는 미완성인 만화 한 편이 있었죠. 주인공은 평범한 아저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그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태수의 인생처럼 말이죠. 밤이 깊어가자 태수는 스케치북을 다시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철을 주어야 했거든요.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미완성인 만화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태수의 칠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딸 미경이 마련한 작은 식당에는 가족들과 몇몇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태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괜히 민망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선물이 있어요.
손자 준호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15살인 준호는 태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이는 반짝거리는 상자를 태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신형이에요. 엄마가 사달라고 해서 용돈 모아서 샀어요. 태수가 상자를 열자 은빛으로 빛나는 스마트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 작은 기계를 바라보았죠. 이게 뭐 하는 물건이냐? 태수의 질문에 준호는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 텔레비전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신기한 일이 다 있나? 태수는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낯설었죠. 준호는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여기 둥근 버튼이 홈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면 화면이 켜져요. 하지만 태수는 어디가 홈 버튼인지조차 찾지 못해 헤맸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이리저리 더듬거렸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 거냐? 태수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라디오나 들으세요. 그런 어려운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수가 실수로 화면을 터치하는 바람에 카메라 기능이 실행됐죠. 갑자기 화면에 태수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태수는 깜짝 놀라며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받아들며 웃었죠. 할아버지, 셀카가 찍혔어요. 화면 속 태수의 모습은 신기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또렷하고 생기가 있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열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태수는 자신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스마트폰을 다락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먼지 쌓인 스케치북이 있었죠. 두 물건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 묘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꿈이 담긴 낡은 책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열어줄 새로운 도구였거든요. 밤이 되자 태수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알림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간헐적으로 작은 소리가 났어요. 태수는 궁금해서 일어나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했더라? 홈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나? 태수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화면이 밝게 켜지더니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작은 그림들 같았죠. 태수는 그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카메라, 갤러리, 인터넷.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실수로 갤러리를 터치하자 낮에 찍은 셀카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눈 속에 남아있는 생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태수는 스케치북을 가져와 폰 옆에 펼쳐놓았습니다. 미완성인 만화 속 주인공과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둘 다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스마트폰의 불빛이 스케치북 페이지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새벽까지 태수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신기한 기능들을 발견해가고 있었죠. 비록 서툴렀지만 조금씩 사용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수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스마트폰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매일 조금씩 그 신기한 기계와 친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조차 헤맸지만 이제는 홈 버튼 정도는 자신 있게 누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능들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주말에 찾아온 준호가 태수의 폰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딱 맞는 앱을 하나 깔아드릴게요. 준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앱이 뭐냐? 응용 프로그램이요. 간단히 말하면 폰 안에 들어가는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준호가 설치한 것은 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걸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고물 전문가니까. 준호는 검색창에 고물이라고 입력했죠. 그러자 여러 개의 모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고물도 사랑방이라는 밴드가 눈에 띄었어요. 여기 가입해보세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준호의 도움으로 태수는 고물도 사랑방 밴드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써보는 자기소개는 어색했지만 준호가 대신 작성해 주었어요. 청계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태수입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새로운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30년 된 라디오 고치는 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라디오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죠. 자신이 어제 고쳐준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거든요. 이건 쉬운 건데. 태수는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이 기계로 글을 어떻게 쓰는 거냐? 준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여전히 서툴렀죠. 그래도 한 글자씩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라디오 뒤쪽 나사 풀고 안테나 선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태수의 첫 댓글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유품인데 다시 소리가 나네요. 태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조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 이후로 태수는 틈틈이 밴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고 태수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서툰 타자 실력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밴드 운영자가 태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태수님 조언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직접 수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이라는 단어에 태수는 당황했어요. 영상은 무슨? 나는 그런 건 못해. 하지만 밴드 사람들의 요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디오 수리 과정이 궁금해요.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태수는 준호에게 상의했죠. 할아버지, 요즘은 유튜브라고 해서 누구나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고요. 다음 주말 준호가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빨간 버튼만 누르면 녹화돼요. 어렵지 않아요. 태수는 반신반의하며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수입니다. 오늘은 30년 된 라디오를 고쳐보겠습니다. 처음 촬영한 영상은 흔들렸고 음성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능숙한 손놀림과 자세한 설명은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품이 나가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합니다. 10분 정도의 영상이 완성됐죠. 준호의 도움으로 영상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30년 된 라디오, 다시 살아나다였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댓글들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버려진 줄 알았던 라디오가 다시 살아나네요. 아버지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태수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폰에서 나는 알림음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감동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이 되살아났죠. 그날 밤 태수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려보았습니다. 라디오 수리 과정을 만화로 그려보는 것이었어요. 오래전 포기했던 그림 실력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폰 불빛 아래에서 연필을 움직이는 태수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닮아 있었어요. 태수의 영상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 고물상을 운영하는 양길수였어요. 68살인 길수는 90년대 IMF 시절 태수를 밟고 올라서며 살아남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죠. 야, 박태수 그 영감이 요즘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길수는 자신의 고물상에서 태수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태수가 능숙하게 라디오를 고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고작 곰을 주어서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유명인사 행세를 하고 있어. 길수는 태수보다 장사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같은 고물이라도 더 비싸게 팔 줄 알았고 고객들을 구슬리는 재주도 있었어요. 하지만 물건을 고치는 실력만큼은 태수를 따라갈 수 없었죠. 그것이 길수에게는 늘 콤플렉스였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길수는 태수의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제목도 40년 경력 고물 전문가의 라디오 수리라고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리 과정에서는 실수를 연발했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네. 길수의 영상은 어색했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설명도 중구난방이었어요. 태수의 영상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했죠. 하지만 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길수는 가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태수의 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유튜버? 조회수 사기 아닌가? 요즘 늙은이들이 관심 끌려고 별짓 다 하네. 진짜 실력이 있으면 왜 이제야 영상을 만드나? 매일 새로운 악플들이 달렸어요. 처음에는 몇 개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동네 술집에서도 입방아를 찧었어요. 박태수 그 영감이 요즘 폰으로 장난질하고 있다던데 나이도 안 보고 말이야. 술집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태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70 넘어서 무슨 영상을 찍어. 철없이. 요즘 늙은이들이 젊은 사람 흉내 내려고 별짓 다 한다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태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딸 미경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화가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동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미경은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짓 한다고 다들 얘기해요. 이상한 짓이 아니라 라디오 고치는 걸 보여준 것뿐인데. 태수가 변명하려 하자 미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체면 좀 지켜요. 제 친구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유튜버 한다고 비웃고 있다고요. 미경의 말은 태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서. 좋아한다고요? 댓글 보세요. 다 비난하고 있잖아요.
미경은 악성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주었어요.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로운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비난과 조롱이었죠. 늙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게 요즘 노인들 수준이야. 읽을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수는 댓글 창을 닫고 폰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의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영상 보고 우리 집 라디오도 고쳤어요. 정말 감사해요. 따뜻한 메시지였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했죠.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렸겠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길수는 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를 완전히 굴복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망설였습니다. 영상을 더 만들까 아니면 그만둘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딸의 걱정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습니다. 며칠 전 그린 만화 캐릭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범한 아저씨가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였죠. 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건가? 태수는 연필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길수의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댓글 공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영상 올리기를 멈췄고 스마트폰도 거의 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길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 태수의 폰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태수는 놀라며 눈을 떴어요.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할까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이런 밤에. 태수가 말하자 상대방이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후원재단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라디오 수리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후원재단이라니 그런 곳에서 왜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물건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선생님께 후원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죠. 후원금이라니요?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목적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00만 원이라니 평생 그런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절차상 선생님의 계좌번호가 필요해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진실되게 들렸어요. 게다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밤에 연락을 주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해외에 있어서 시차를 못 맞췄네요. 내일 아침에 바로 송금하려고요. 그럼 계좌번호를 말씀드릴까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은 적은 돈이 들어있는 소중한 통장이었어요. 국민은행 123-45-67만 8,900일입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 아침 9시쯤 입금될 예정이니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죠. 1,000만 원이 있으면 고물 창고도 좀 더 정리할 수 있고 장비도 새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은커녕 오히려 잔액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태수는 당황해서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2시 30분경에 전액이 인출되었네요. 본인이 직접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태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 800만 원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그제야 태수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 전화가... 네, 10중 8구 보이스피싱입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태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믿고 후원하겠다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보이스피싱이 많아요. 특히 유명해진 분들을 노린 새로운 수법이에요. 태수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돼서 빠져나갔어요.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습니다. 길수가 술집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거든요. 박태수 그 영감이 허튼 꿈 꾸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잖아. 사람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역시 나이 먹고 인터넷 하면 안 되는구나. 괜히 유명해지려고 하다가 봉변당한 거지. 태수는 고물창고로 돌아왔지만 전등이 나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수는 스마트폰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만약 이것을 받지 않았다면,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수는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희망이 보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평생 모은 돈도 잃고 동네 사람들의 조롱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손자 준호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준호가 좋은 마음으로 사준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가 실망할 게 뻔했거든요. 길수는 태수의 창고 앞을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분수를 알아야지. 70 넘어서 무슨 유튜버냐? 하지만 태수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심지어 생활비까지 모두 잃어버렸죠. 그날 밤 태수는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만지고 싶지 않았어요. 스케치북도 덮어버렸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그를 위한 작은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태수가 절망에 빠져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만지지도 않았어요. 고물상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손님들이 와도 힘없이 응대할 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 준호가 뛰어오듯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기도 싫었지만 손자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왜 그러냐, 준호야.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준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태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태수의 밴드 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댓글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태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무슨 악성 댓글이 달렸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박태수 할아버지 사기당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할아버지가 피해를 당하시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따뜻한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냐?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소식이 밴드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해요. 정말로 화면에는 후원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용돈 5만 원 보내드릴게요. 저도 10만 원 후원합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피해 당하시면 안 되죠.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어요.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 같은 늙은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써주다니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것만 보세요. 준호가 다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고물도 사랑방 밴드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박태수 할아버지를 위한 후원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밴드 운영자가 직접 올린 글이었죠. 댓글에는 벌써 수십 명이 참여하겠다고 써놓았습니다. 저도 참여할게요. 할아버지께 힘이 되고 싶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에요. 태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꿈 계속 그려요. 어떤 사람이 남긴 댓글이었어요. 그 말이 태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다음 주 월요일 태수는 용기를 내어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수많은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밴드 운영자로부터 온 메시지도 있었죠. 할아버지, 후원금이 500만 원 정도 모였어요. 계좌 알려주시면 송금해 드릴게요. 태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마음 말이죠. 그날 오후 태수는 고물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던 녹슨 철판들을 꺼냈어요. 이것들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태수는 철판을 잘라서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흰 페인트를 칠했죠. 만화 캔버스로 쓰면 되겠다. 태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종이가 아닌 철판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녹슨 철판이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자신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쳐 새로운 만화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고물 히어로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노인 영웅의 이야기였죠. 1화의 첫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가 고물 더미 속에서 정의를 찾는 모습이었어요. 철판 위에 그림을 그리니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거친 질감이 오히려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해 주었어요. 태수는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창작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다음 날 준호의 도움으로 고물 히어로 1화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철판 만화와 태수의 나레이션이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이었어요. 여러분, 박태수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영상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좋아요가 1만 개를 넘었습니다. 댓글도 폭주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네요.
이런 독창적인 만화는 처음 봐요. 철판 위의 그림이 정말 멋져요. 태수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것은 없구나. 단지 낡았을 뿐이야. 고물들도 자신도 모든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사기를 당해 절망했지만 오히려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물 히어로 1화가 성공을 거둔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태수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박태수님,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서에 한번 나와주실 수 있나요? 태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후원자들이 IP 추적을 도와주셨어요. 컴퓨터 전문가분이 계시더라고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다니요. 추적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중간 계좌 중 하나가 양길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길수가 자신을 사기친 것이 아니라 사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길수가 범인인가요? 태수가 물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공범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계좌만 빌려준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길수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길수의 고물상을 급습했습니다. 태수는 창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길수는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돈 좀 벌어보려고 계좌 빌려준 것뿐이야. 계좌 대여도 범죄입니다. 경찰이 엄하게 말했어요. 더구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죠. 길수는 점점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박태수 그 영감을 좀 골탕 먹이려고 한 장난이었어. 그 순간 태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수가 처음부터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정보를 넘겨준 것도 길수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길수는 계속 둘러댔어요. 노인 상대로 한 장난이었다고. 진짜 돈을 뺏으려던 건 아니야.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나왔거든요. 길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여러 번에 걸쳐 분산되어 나간 기록도 발견되었죠. 태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길수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은 주어도 양심은 못 주어지. 태수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당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아버린 것이죠. 길수는 태수가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야, 박태수, 그거 끄라고.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길수를 연행해가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였어요. 영상에는 길수가 연행되는 모습과 함께 태수의 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죠.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50대, 60대 단톡방을 타고 전국으로 번졌어요. 청계천 고물상 할아버지가 또 해냈네. 이번엔 사건 진상이 밝혀졌어.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72 할아버지가 당한 보이스피싱, 이웃이 연루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기자가 태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에 태수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청계천 고물상 할아버지, 피싱범 잡다. 태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지다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준호가 뛰어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완전 유명해지셨어요. 우리 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태수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길수와의 30년 이웃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슬펐어요. 동시에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의 고물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태수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이죠. 길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고물을 줍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죠. 아침마다 찾아오는 사람들로 고물 창고는 북적거렸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가져오는 고객이 아니라 태수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스마트폰 수업해 주세요. 60대 할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내어주었어요. 그럼 오늘은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볼까요? 서툴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태수의 창고를 디지털 고물 아뜰리에로 지정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거창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태수 할아버지네라고 불렀어요. 낡은 고물 창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한쪽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교육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태수는 스마트폰 학교를 열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홈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태수의 말에 할머니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70 넘어서 시작했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창고 한쪽 벽에는 철판 만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물 히어로 시리즈가 쭉 걸려 있었어요. 각 작품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었죠. 방문객들은 신기해하며 하나씩 스캔해보곤 했습니다. 이 그림은 언제 그리신 거예요? 젊은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작년에 그렸어요. 80년대 카세트 테이프를 소재로 한 작품이죠. 태수는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어떤 할아버지의 편지 이야기였습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가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80년대 가요였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추억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이런 음악을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지. 태수는 관람객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든든한 파트너였어요. 주말마다 와서 영상 편집을 도와주고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 주었죠. 할아버지, 이번에는 라이브 방송도 해보실래요? 준호의 제안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무리야. 하지만 태수의 유튜브 채널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어요. 매주 올리는 영상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죠. 댓글도 따뜻한 응원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도 스마트폰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준호와 함께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광화문 야경을 배경으로 한 특별한 촬영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마무리 멘트 해보세요. 준호가 카메라를 고정하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마이크를 잡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여러분, 박태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1년 전 저는 그냥 고물 줍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스마트폰도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죠. 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꿈은 녹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카메라 너머로 보이지 않는 수만 명의 시청자들을 떠올리며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저도 70 넘어서 새로운 꿈을 찾았으니까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태수의 말을 듣고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죠.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태수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새로운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실버 디지털 어벤져스. 노인들이 디지털 세상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였죠. 주인공은 물론 자신과 비슷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평범한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태수는 연필을 들고 첫 번째 컷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할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그림이었어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화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했죠.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죠. 새로운 작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준호가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영상 조회수 100만 넘었어요.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알려주고 싶었고, 더 많은 이야기도 만들고 싶었죠. 늦게 핀 꽃이지만 그 향기는 오히려 더 진했습니다.